울부짖는 서정이에요. 송찬호 시인이고 한밤중에 그들이 들이닥쳤대요. 울부짖는 서정을 끌고 밤한개 술렁이는 벌판으로 갔다. 그들은 다짜고짜 그에게 시의 구덩이를 파라고 해요. 시의 구덩이. 멀리서 야생의 개들이 퉁구서로 사납게 지저대는 국경의 밤이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용케 살아남았는지 이제 너의 안으로 은밀히 지나가는 사물들, 세계들을 고백해봐. 너의 안으로. 그것도 은밀히 지나간 사물, 세계. 사물들도 세계들도 고백을 하래요. 점점 증가하는 밀 입국자들, 처형을 기다리는 발화하는 수렁거리는 깊은 구덩이가 되는 하고 느낌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묻으려는 거지. 벽 너머에서도 어두운 물 속에서도 감자자루 속에서도 죽거나 썩지도 않고 이쪽으로 넘어와. 끊임없이 초록의 말로 중얼거리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서술을 준비했는데, 좀 지금까지 몇 편의 시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해봤으니까 선생님들 집중하셨던 선생님들은 좀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시인데, 한밤중에 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지금 다짜고짜 그에게 그쵸? 그예요. 그들이 또 닥쳤고 그에게 시의 구덩이를 파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끌고 가가지고 울부짖었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밤한개 술렁이는 벌판으로 갔고, 그래서 시는 울부짖는 서정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게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울부짖는 서정이라니 그게 뭘까요? 그들은 그를 밤한개가 술렁이는 벌판으로 끌고 갔어요. 벌판. 그리고 시의 구덩이 파 했어요. 그랬더니 벌판에서 멀리서 야생 개들이 싸납게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지금 어느 나라 국경에 있대요. 지저대는 국경의 밤이야. 그래서 국경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나누는 경계인데, 그는 국경지대를 맴돌다가 그들에게 속절없이 끌려와가지고 그들은 그를 힘으로 누르는데 시를 묻을 구덩이를 파래요. 그래서 그는 우리는 봤을 때 시인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를 쓰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구덩이까지 파라고 할까요? 그들은 구덩이에 시인을 묻으려 오는 걸까요? 그들은 그에게 말해요. 이제 너의 안으로 은밀히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물들, 세계들을 고백해봐. 그래요. 그는 마음속의 사물들로 이루어진 은밀한 세계를 만들고, 그가 상상하는 은밀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국경까지 도망쳤는데 국경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국경의 밤이었으니까. 국경을 넘는 일은 경계를 넘는 일과 같은 거잖아요. 국경이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 진짜 우리 그 국경일까? 이 국경은 무엇일까? 많은 분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뭔가 나가 어느 경계에 가고 싶은 그 선, 그거를 경계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밤이었어요. 경계를 넘으면 질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되는데, 우리 앞서 본 시처럼 뭔가 자기 계속 그 네모 안에 네모 뭔가 수렴되고 확산되는 그런 거기에 뭔가 바깥에 너머에 너머 그런 거. 근데 마음속에 은밀한 세계를 만들어야 해요. 은밀히 지나가는 사물들을 말을 하래요. 그래서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밀 입국자들, 그 시구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경계를 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은밀한 세계를 건설한 밀 입국자들은 처형을 기다리고 발화해야 되고 수렁거려야 되고 깊은 구덩이가 되는 하고 느낌표가 되겠죠. 밀 입국자들, 경계를 넘어 사유하는 시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뭔가 그 언어 너머의 언어, 아니면 나의 그 기준의
기준에 있는 너머의 세계, 상상의 세계, 뭔가의 그 다른 세계들, 아까 침묵하는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 시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깊은 구덩이에서 발하하고 수렁거려요. 자, 가슴 저 깊은 속에서 우는 소리, 마음의 소리. 기영도에서 어머니가 너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서우니까 다 무서운 거야 하는 것처럼, 너 깊은 곳에 밀려오는 소리, 그 소리에 취해서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국경을 끊임없이 넘어가요. 그래서 시인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시인들의 비극을 울부짖는 서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시인들은 죽음과 대면한 채 울부짖고 있고, 마음속을 흐르는 그 은밀한 기억들 고백할수록 그 구덩이는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 시인들의 마음을 흐르는 그 은밀한 언어들, 땅속 깊이 파묻으려고 하고, 언어도 묻고 시도 묻고 시인마저 묻으면 이상의 더 이상 은밀한 언어는 없을 거야. 돌아다니지 없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시인은 어두운 물 속에서도, 감자자루 속에서도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초록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두운 물속과 감자자루 속은 시의 구덩이와 다르지 않는데, 햇빛 전혀 들지 않는 그곳에서 시의 그 씨앗은 죽지도 썩지도, 죽거나 썩지도 않고 그냥 끊임없이 초록의 말로 중얼거릴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이쪽은 어디이죠? 그러면 울부짖는 서정, 변함없이 변화되는 꽃일까요? 그래서 시인은 초록의 말로 중얼거리며 이쪽으로 넘어와. 시의 서정이라는 옷을 씌워서 벽 너머에서도 초록은 살아있고, 어두운 물속에서도 초록은 살아있고,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여기저기서 수렁거리는 초록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럴수록 초록은 이쪽과 저쪽 다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계속 말을 하고, 중얼거림은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세계, 그쵸? 국경을 넘은 미리국자들은 이러한 인여가 되어서 저마다의 마음속에 은밀한 세계를 만들겠죠. 구덩이에 묻는다고 사라질 그런 세계가 아닌, 구덩이에 묻히는 건 언어에 덧붙은 의미일 뿐이고, 시인들이 사용하는 그 초록의 말, 그 너머에 뻗어나온 거죠. 의미 너머에 있으므로 초록의 말은 죽지도 썩지도 않고, 뭔가 언어 너머의 언어, 의미에 있는 의미의 그 또 다른 의미, 침묵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 시인이 말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말이 시인을 통해서 이쪽에서 수렁거리고 저쪽에서 중얼거리고, 그래서 이쪽을 넘어와, 이쪽이 말하는 그 의미 너머의 의미, 침묵 너머에 있는 세계들, 그게 이쪽으로 넘어와, 이쪽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시인은 끊임없이 수론되고 중얼대는 그 말에 서정의 그늘을 주면서, 말을 부리는 주체가 아니라 말을 부리는 주체로서 시인이라면, 시인은 당연히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가 되어야겠고, 그래서 그냥 수렁거리고 중얼거리는 말은 그저 수렁거리고 중얼거릴 뿐이고, 의미 바깥에서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이 초록의 말, 의미 너머에 있는 의미, 언어 너머에 있는 언어, 침묵 너머에 있는 말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의미 바깥에서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며 스스로 움직이는 이 초록의 말.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말을 길들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게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의미를 벗어나는 이 말들로 은밀한 서정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초록의 말로 이쪽 넘어와, 초록의 말로 중얼거리니까 이쪽은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초록의 말을 알아듣는 시인 앞에서 사물들이 은밀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사물들이 스스로 내보이는 그 모습에서 송찬호는 서정을 발견하고, 그래서 근대시의 국경을 넘는 그곳에 새로운 서정이 자리할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조건과 다른 시와 연결해서 쓴다면 그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보기 잘 읽어보시고, 구체적으로 그 초록의 말이 또 어떤 시와 연결해서 어떻게 나와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와 조건을 보면서 하시면 되고, 길상어에 비에 뜨개질해요. 비로 뜨개질한대요. 되게 어떤 뜨개질을 이루어질까 상상을 하시면서 너예요. 너는 뜨개질 하는데 비를 가지고 뜨개질을 한대요. 중간중간 바람을 날실로 넣고 비의 목도리가 밤이 지나면 저 거리에 길게 펼쳐질 거래요. 비로 짠 목도리가 쫙 거리 펼쳐질 거래요. 엉킨 구름을 풀어 만들어내는 비의 가닥들은 너무나 차가워서 목도리를 둘 수 있는 사람, 그리 흔하지 않다.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내가 이 시범을 보고서 와, 근데 이런 생각을 할까? 비로 뜨개질하면서 그 비가 너무 차가운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 거리 귀퉁이에서 잠들었던 여자가 새벽녘 딱딱하게 굳은 몸에 그 목도리를 두르고 떠났다던가, 버려진 개들이 물어뜯어 오리 터진 목도리를 보았다던가, 가끔 소문이 들려오지만 확실한 건 없다. 비의 뜨개질이 시작되는 너의 손은 무척이나 따뜻하다는 것 말고, 빗줄기가 뜨거운 너의 눈물이었다는 것 말고는 시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또 어떻게 우리 내리는 비로 뜨개질을 하는 사람, 너는 비를 가지고 뜨개질하니까 그 너는 내리는 비를 가지고 뜨개질하는 사람이에요. 뜨개질 혹시 뭔지 아시죠? 네. 뜨개질,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해봤던 것 같은데, 날줄과 시줄로 엮는 일이에요. 뜨개질. 그쵸? 어떻게 비로 날줄과 시줄을 엮어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걸까? 비가 시실되면 바람은 날실이 되겠죠. 여기서 중간중간 바람을 날실로 넣고 짠다고 했어요. 비와 바람을 시실과 날실로 하여서 비의 목도리를 만든대요. 와, 비로 만든 목도리.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비 목도리. 비 오며 목도리 생각해 보세요. 네, 비로 만든 목도리. 비로 만든 목도리를 상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비로 만든 목도리는 존재하겠죠. 그렇죠? 시인은 이 목도리가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된대요? 저 거리에 길게 펼쳐질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엉킨 구름을 풀어서 만든 비 목도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대요. 비의 가닥들은 너무나 차갑기 때문이죠. 거리에 길게 펼쳐진 비 목도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는데도 뜨개질을 하는 사람은 왜 비 목도리 만들까? 흔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비로 만든 목도리를 목에 두르는 사람, 거리 귀퉁이에서 잠들었던 여자래요. 차가운 거리에 목도리를 두르고 싶어도 두를 수 없는 여자. 새벽녘에 일어난 여자는 딱딱하게 굳은 몸에 그 목도리를 두르고 떠나는데 소문이잖아요. 그쵸? 가끔 소문이 들려오지만 흔하지 않고 거리 귀퉁이에서 잠들었던 여자가 새벽녘 딱딱하게 굳은 몸에 그 목도리를 두르고 떠났다던가 하면서 아무도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리 귀퉁이에 누워 잠이 든 여자, 몸 위로 구슬프게 비가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잠이 든 여자는 비가 오는지도 모를 만큼 피곤한 걸까? 아니면 비를 맞으면서도 여자는 깨어날 생각이 없는 걸까? 어떻게 하지? 사람의 손길에 닿았으면 좋겠는데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시인은 그래서 비로 뜨개질을 하는 너를 불러내는 거예요. 비를 재료로 목도리를 뜨는 존재, 너 누굴까? 비로 뜨개질을 하는 존재, 비죠. 비로 뜨개질하는 존재, 비야. 잠든 여인의 몸을 덮은 목도리, 버려진 개들이 물어뜯는 그 오리 터진 목도리가 되는, 여인의 목을 덮은 목도리와 개들이 물어뜯은 목도리 사이에서 시인은 소문에 들뜬 사람들만 목격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은 비가 만든 목도리에는 주목하지 않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소문, 말이 남긴 소문만이 놔두는 거리에 비가 내리고, 여인은 길가에서
여전히 잠에 빠져 있고 버려진 개들은 여전히 비로 만든 목도리를 물어 뜯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 거리를 맴돌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소문들을 계속 말하고, 시인은 거리에 비가 내리면 비의 뜨개질이 시작된 너의 손을 떠올린대요. 시인에게 확실한 건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뜨개질하는 너의 손. 그게 나타나가지고 빗줄기가 뜨거운 너의 눈물이었어. 그렇게 시인은 쓰고 있는 거고, 비로 뜨개질하는 너, 그러니까 자기가 흘린 그 뜨거운 눈물로 만든 거잖아.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거리를 녹이고 빗줄기가 뜨거운 너의 눈물이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엉킨 구름을 풀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차가운 비, 무엇보다 이 눈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래서 땅에 내리는 차가운 비는 그래서 차갑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눈물로 딱딱하게 굳은 몸을 감싸주는. 그래서 시인은 차가운 비에 스며든 뜨거운 눈물에 그 자기의 그거를 거기에 맞추는 거죠. 자기의 비와 바람을 시줄과 날줄로 해서 뜨개질하는 존재가 있기에 이 땅에 내리는 그 차가운 비에는 뜨거운 눈물이 깃들여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사람들은 그저 내리는 비만 보고 내리는 비 너머에 있는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너머란 말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같은 현상,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그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너무나 다른 게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 어떻게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은 그 너머의 것을 이렇게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또 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고, 우리는 계속 번복되는 느낌이, 뭐야, 계속 시는 바뀌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정말 비 오는 날 잊을 수 없는 그런 시였어요. 길상호의 비 뜨개질. 또 길상호의 물고기는 모두 꽃을 피운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시인데, 이것도 서술형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시예요. 어두운 저수지에 가보면 안 돼요. 모든 물고기의 물과 대기의 중간에 꽃 피워놓고 잠든대요, 물고기가. 이 꽃은 또 뭐지? 하겠죠, 우리는. 몸을 덮고 있던 비늘 한 장씩 엮어서 아감이 빨개지도록 생기 불어넣고 불에 공기 한 줌씩 묶어가지고, 비슷한 게 오긴 한데, 한 송이 꽃 물 위에 띄어 올릴 때 둥근 파장이 있대요. 둥글게 소리 없는 폭주처럼. 소리가 없겠죠. 파장이지만 소리 없잖아요. 그쵸? 수면을 채우는 꽃들. 어둠은 그 향기를 맡고 날아들어서 동심원의 중심에 다 배꼽을 맞춘대요. 처음 봤던 시에 같이 네모 하다가 점 네모 나오는 것처럼. 그쵸? 수천 년 동안 물고기가 보낸 꽃의 신호를 들은 사람 몇 없대요. 안테나 같은 낚싯대 들이우고 꽃을 따고 있는 저 사내들도 불의 속에 녹여 채워둔 물의 노래와 그 빛깔을 더 멀리 퍼뜨리고 싶어서 오늘도 물고기는 꽃을 피운대요. 어떤 꽃을 피울까? 우리 이제 들어가 볼게요. 물고기는 어떤 꽃을 피울까? 제가 방금 말한 거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바로 서술형 바로 들어오세요. 궁금하죠? 딱 보는 순간 첫 마디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예요. 어떤 꽃 피우지? 정말 우리는 나중에 우리 토의할 수 있는 시간에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 각각.
선생님들한테. 시인은 어두운 저수지에 가보면 안다라고 말해요. 어두운 저수지에 가봐. 그러면 어떤 꽃 피운지 알아. 어두운 저수지에 가본 적은 없는데 상상해보세요. 가보지 않더라도. 저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잠 속으로 빠져들 때 모든 물고기는 물과 잠 속 빠져들었어. 혹시 집에서 물고기 키워보신 분들 상상하시면서 오시면 좀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어두운 저수지야. 여기는 어두운 저수지. 이 어둡다는 굳이 저수지에 어둡다란 말을 넣은 것도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고 거기 가면 안다 그러고 사람들이 잠속으로 빠져있을 때 모든 물고기, 그것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모든 물고기는 물과 물, 대기 중간에 예쁜 꽃을 피운대요. 예쁜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잠이 든대요. 안테나 같은 낚싯대 들이우고 저수지니까 안테나 같은 낚싯대 들이우고 꽃을 따는 이 꽃을 따는 저 사내들도 보지 못하는 그 꽃을 시인은 어둠이 짙어가는 저수지에서 보는 거예요. 낚싯대 들이우고 꽃을 볼 거야 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시인은 보는 거야. 그 꽃을. 물고기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꽃을 피우는 걸까요? 우선 몸을 덮고 있던 비늘 한 장씩 엮은대요. 아가미가 빨개지도록 비늘에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그리고 불에 공기 한 줌씩 묶어서 한 송이 꽃을 물 위에 띄어 올린대요. 한 송이 꽃을 물 위에 띄어 올리고 그러면 둥글게 파장이 이렇게 난대요. 파장이 일어난대요. 물 위에 있는 파장은 소리가 없겠죠. 수면 위로 파장은 소리 없이 수면을 이렇게 폭주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 순간에 수면 위로 물고기들이 피운 꽃들이 확 올라오겠죠. 쑥 올라오는 거야. 피운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겠죠. 낚시를 들이운 꾼들조차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우리 시인은 뭔가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세상을 정말 조심스럽게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웃어.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아픈 순간에 내가 웃는 모습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들, 시인들 몇 없겠죠. 그래서 꽃의 신호를 들은 사람은 몇이 없대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거겠죠. 뭔가 내가 얼마나 소리 없는 그 세상에 물고기가 이 수면 위로 떠올린 그 꽃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쵸? 보려고 막 의도적으로 내가 볼 거야 하는 사람조차 보지도 못하는 그렇게 띄워놓은 그 세계, 그 마음들 정말 이 지구에 나의 마음보다 이 삶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만 볼 수 있는 물고기가 띄워놓은 이 꽃들이겠죠. 다시 서술령 들어와서 섬세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그쵸? 수면을 낚시꾼들도 들여온 혼자 모르게 이루어진 저 과정을 볼 수가 없고,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한테만 물고기가 그것도 한밤중에 고요히 피우는 꽃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술용으로 이 고요히 이 피우는 꽃이 뭔지 다른 작품 연결해서 보기와 작성 방법 해가지고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다른 시인의 다른 작품을 봤어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쵸? 물고기가 수면 위에 피운 꽃이 아련한 향기를 풍기며 그때서야 어둠이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풍기는 향기 얼마나 짙을까. 후각 기능을 잃은 사람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없겠지만 자연과 다르지 않은 어둠은 곧바로 동심원의 중심에 배꼽을 맞추고, 배꼽을 맞추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배꼽을 맞춘다는 건 서로를 서로 응시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뭔가의 도움이 필요한, 뭔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의 발언을 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는 신념이 갖고 있는 사람과 조응할 수 있는 그런 태도겠죠. 수천 년 동안 물고기들은 이렇게 꽃을 피우며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꽃을 피우면서 물고기들이 어둠은 금방 알아차리는 이 신호를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꽃의 신호를 들은 사람도 없다라는 진술로 시인은 자연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머나먼 거리로 왜 없지? 하면서 물고기가 피운 꽃이 인간을 외면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 꽃으로부터 도망을 친 거예요. 그 꽃으로부터, 아니 그 꽃으로 그 꽃이 보여준 세상으로 가지 못한 거겠죠. 문명이라는 우리 그런 것들 때문에 물고기가 피운 꽃, 또 어둠 속으로 내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명, 참 뭐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뭔가 정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좋아요. 꽃으로 그냥 말할게요.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뭐뭐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그 뭐뭐뭐란 기준이 애매하고 기준이 상당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쵸? 그걸 문명이라고 그냥 거대하게, 그래서 거대한 법을 세우고 물고기가 피운 꽃을 어둠 속으로, 정말 이런 세상이라도요,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거에 귀 기울여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세상이, 이 삶이 이렇게 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조차 못하는 삶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당장 밥줄이 끊기고 이 직장에서 나만 외톨이가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말하는 그런 거대한 것들을 그냥 문명이라고 그냥 제가 여기다 체크해놨고, 안테나 같은 낚싯대를 들여온 사람들, 안테나 같은 낚싯대예요. 그냥 낚싯대가 아니라 뭔가 포착할 거야. 뭔가 그래서 물꽃이 아닌 정말 그 꽃을,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의 그런 마음, 뭔가 세상에 정말 존재해야 되는 그런 꽃 같은 그런 것들을 볼지 못해. 그 사람들은 안테나 같은 걸 낚싯대를 들이온다 하더라도 물고기의 죗밭을 낚지 못하고 한밤에 물고기가 잡는 사람들은 늘 침묵을 이야기하는데, 침묵이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만큼 자기 내면과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두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아니라 귀에, 이때 말하는 귀는 아까 앞서 말했던 말에 뼈가 있는 그런 거와 다른 그런 거죠. 소리에 뼈가 있다고 다른 그런 귀, 뭔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거겠죠. 눈으로는 어둠 너머를 볼 수 없고, 어둠 너머를 보려면 눈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서 넘어 다른 감각에 집중해야 돼. 어떤 감각? 이 물고기가 한밤중에 피어내는 그 꽃과 같은 이 세상에, 그래도 이 세상에 꽃과 같이 아름다운 순수한 뭔가 신념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조응할 수 있는 그런 귀기울임, 그런 거겠죠.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온몸이 바깥으로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네. 옛사람들이 왜 자기 수양을 자연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표현했겠어요. 그쵸? 마음이 깊어지면 보이지 않던 사물들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를, 이 시인은 그걸 포착해서 이 물고기가 한밤중에 어두운 저수지에서 뿜어내는 이 꽃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시인은 지금 어두운 저수지에서 물고기와 죗팥을 맞추고 있어요. 죗팥을 맞추는 일은 예민한 작업이고 대충이란 말하고 통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는 주위에서 저도 정말 이렇게 누구랑 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특히 이렇게 무슨 대기업에 어떤 존재하는 그런 이렇게 막 그런 거에 전화로 상담해주는 분들,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자세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그 물어보는 그 자체 상황인도 그들이 되게 당황을 할 뿐더러,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당한 몇몇의 한 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가 거기 왜 앉아서 이 상대방의 전화를 받는 목적,
그걸 몰라요. 우리는 대충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오늘 그 자기의 업무에 들은 업무만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구체적 예를 든 거지 사실 이거는 추상적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사실 관념적으로 좀 들어와줘야 되는 거긴 한데 좀만 벗어나면 좀만 구체적으로 좀만 더 자세히 물어보면 바로 당황해버려요. 이 당황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자기의 존재 아니면 자기의 업무, 자기의 삶 자체를 자세하게 물어보는 연습.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인데도 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많은 작품들과 연결해가지고 다양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이라는 말로는 안 돼요. 주파수 맞추는 거는. 사물들이 내보이는 그 파장,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없겠죠. 물고기는 물의 노래, 그 빛깔 더 멀리 퍼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일부러 소통을 거부할 일은 없다는 거겠죠. 물고기와 인간의 소통은 오로지 인간이 물고기와 주파수를 받아들여야만 이 세상에 그렇죠. 힘들어. 난 맨날 힘들어. 하물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긴 한데 작가분인데 자기의 고통만 너무 늘어뜨려 놔가지고 어느 작가분이 자기의 고통도 아우르지 못하는 분이 무슨 글을 씁니까? 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숙고해졌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늘 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죽을 때까지 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준 내가 사는 삶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 물고기 주파수라는 거는 그 너머를 보는 일인 거고 그런 일이 되겠고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이라면 인간은 물고기와 주파수를 맞추기가 지금보다 쉬웠을 거다. 이 문명이 뭘 의미하는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문명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기 감각을 깨우기가 힘들어요. 밝음에 익숙해진 문명인 어둠에 빠지면 무슨 공포감, 이 공포감이 말하는 공포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시험 많이 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 내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소리들, 나를 위한 소리들, 그런 거.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물고기는 오늘도 꽃을 피우지만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문명인은 어두운 저수지에도 꽃의 신호를 느끼지 못해요. 길상호는 물고기가 보내는 꽃의 신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나 꽃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건 아니야. 물고기가 보내는 신호는 물고기가 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물고기가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 물고기가 되는 일은 물론 상상 속에서만 언어 너머의 언어에만 뭔가 내 안에 있는 다른 세상을 보려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시인에게 상상이란 현실을 넘어서는 것들, 넘어서고 싶은 신념. 상상하지 않고 시를 쓰는 건 불가능하고 시인은 언제나 상상과 더불어 사물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고 그 사물들이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계속 반복했고 물고기가 꽃을 피우는 어두운 저수지는 이리 보면 시가 탄생하는 상상의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도 보기와 조건 보면서 체크하셔야 되겠죠. 시인은 물고기들이 내보내는 파장에 자기 몸을 흐르는 파장을 맞추면서 물고기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 나오면서 파장에 맞으면 물고기가 피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문명이 갈라놓은 세계로 나아가려면 자연과 문명, 경계, 그러니까 국경 나는데 이 경계는 이 문명이 말하는 그 경계가 다른 걸 자꾸 반복했으니까 경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박재삼의 천년의 바람이에요. 천년의 바람. 바람인데 천년이 분대요. 그걸 볼게요. 이것도 시가 되게 짧긴 한데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하고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이래요.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 간지럼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아, 보아라, 보아라. 아직도 1000년 전의 대풀이야.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야.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시 자체는 우리 딱 봤을 때 뭔지 알 것 같아. 그쵸? 시험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면서 1000년 전에도 바람은 불었죠. 그래서 1000년 전에 하던 장난이라고 하고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 1000년 전에 불던 그 바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시는 1000년 전에 바람이 하던 장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 아직도 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람은 어떤 장난을 했을까요? 소나무 가지에 쉴 새 없이 와서 간지럼을 주었대요. 그러면서 보아라 했어요. 소나무 가지만 간지럽게 할까? 아니면 한여름에 시원한 바람이라도 불어오려면 우리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죠. 막 한여름밤 시원한 바람 불면 정말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늦은 밤 더위에 찌든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을 상상해 보시면서 1000년 전에도 누군가는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여름을 보냈을 거야.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다만 바람을 맞는 사람들만 달라졌죠. 그래서 시인은 불어오는 바람을 쐬며 1000년 전에 불던 바람을 느끼고, 아무나 이런 바람을 느낄까요? 1000년 전에 불었던 바람, 어제 느꼈던 바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이 시인은 1000년 전의 바람을 느낀대요. 그러면 1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1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시의 마음, 시의 세계가 되겠고, 시는 언어를 통해서 1000년 전에 불던 바람을 우리 방금 1000년 전에 하던 장난하고 1000년 전의 바람도 아직도 하고 있는 순간 1000년 전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언어로 느끼는 바람, 그쵸? 이 바람을 관념을 생각하지 말고요. 바람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으로서 바람을 시는 어떻게 언어로 느낄까요? 신이 쓰는 언어가 일상 언어가 아니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시인이 1000년 전만 했던 장난,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 하는 순간 우리는 1000년 전 바람을 상상할 수 있는 그 감각으로. 그래서 시는 시어로 시를 쓰는 거고, 시어는 일상 언어를 넘어서는 거고,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 시는 그를 시어로 매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 가지를 간지리는 바람, 그 바람의 감각을 느끼려면 우리는 이렇게 일상 언어의 바깥으로 나와서 산 위에 올라 온몸으로 열어 젖히고 시원한 바람을 마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몸 구석구석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과 장난을 하며 우리는 그런 어떤 환희의 그런 에 빠진 몸을 느낄 수 있고, 천년의 바람과 더불어 그렇게 노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아라, 보아라, 그렇게 외침 속에 바람과 같이 순수하게 그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봄이 되면 바람은 씨앗을 틔우겠고, 여름이 되면 바람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기운을 풀어줄 거고, 가을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 흔들어 떨어뜨리고, 겨울이 되면 거센 바람이 몰아쳐서 사람도 움츠리게 하고, 사계절 내내 똑같은 바람이 불지 않고, 그래서 바람은 때를 따라 자기를 끊임없이 바꿔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할 때는 차갑고, 그게 자연이었어요. 바람은 자연을 따르고,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닥치는 바람조차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래서 천년의 바람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바람이에요. 서술명 이렇게 나오겠죠. 시인은 그러면서 지치지 말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진실 하나는, 천년이 흘러도 바람은 한눈 팔지 않아. 봄이 되면 따뜻한 걸 몰고 올 거고, 겨울이면 찬 걸 몰고 올 거야. 바람답게 산다는 것, 자연 이치에 벗어나지 않고 순리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겠죠. 순리가 뭘까? 그러면 순리는 이치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리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세운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거래요.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세운 사람만이. 그래서 바람이 순리를 따른다는 건 천년이 지나도 바람은 여전히 자연을 따른다는 걸 가리키고, 자연은 사람들처럼 이상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상한 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순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순리를 어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욕심에. 정말 좀 그쵸. 분명히 역사에 남을 사람들인데, 응?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역사에 남을 사람들인데 왜 자기 욕심에 눈이 멀까? 우리는 정말 권력에 가 있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권력에 있는 분들 이 시를 보고선 그쵸, 좀 순리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욕심에, 자기의 이익에 먼 사람들, 응?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뻔한데, 그쵸? 순리를 지키는 사람을 모험심 있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는 폄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세상이 얼마 전에도 우리한테 존재했었죠. 그나마 문제에 와서 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조차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저 또한 강의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어느 편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언을 그래도 여기저기 들을 수 있는 조금의 장점이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전 사람들은 어느 작가가 어떤 논리에 어떤 책을 펴낸 거에 또 그 책을 마주한다면 우린 또 그 논리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들, 그렇게 둔갑해버린 세상 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들. 그래서 시인은 천년의 바람을 상상하며 오래도록 이 세상에서 되풀이되어야 할 순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천년의 바람이라는 것. 그래서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시간이 흘러도 반복될 것은 반복이 되어야 돼.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 속에는 아무 것이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정말 존재해야 되는 것들, 순리, 그것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그것도 순리잖아요. 시간 속에 당연히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들, 현상,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는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가을에 씨앗을 할 봄에 열매가 돋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뒷자리를 물러날 사람이 왜 권력에 빠져서 앞자리 차지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연결된 또 지문가 나왔을 때도 이 순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주역에서 건괴 6번째 효에는 향융, 유희, 유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나친 용은 후회를 하리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천년이 지나도 바람은 지금처럼 불 것이고 순리를 따를 것이고, 순리를 어기고 욕심이 빠진 순간 천년의 바람은 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2019년도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는 이 시기에 와서 우리의 감정의 현 주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를 박태삼 천년의 바람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 감정이 이 단지 독립의 감정에 독립됐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감정의 원래의 주소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우쳐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런 지문과 연결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1000년 전에 불었던 바람, 지금도 불고 나중에 1000년 후에도 불 거예요. 그쵸? 그 바람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